자, 저도 왔습니다. 국수옥 강사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경제론까지 암기 코드가 올라가 있어요. 자, 일장의 총론은 그냥 하다 보면 됩니다. 뭐 논점도 없고. 그 다음에 경제론은 논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논점을 찍어 드리죠. 그리고 이 찍어준 논점에서 딱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상 수준의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그렇죠, 내가 아는 범위에서 문제를 풀고 너무 처음 본 것 같아, 그러면 너나 푸세요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전략이에요. 우리는 경제 전공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시장론은 꼼꼼히 다 보셔야 돼, 꼼꼼히. 그래서 일단 제가 암기 코드지만 이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꼼꼼히 읽어드리고, 또 제 경험상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기출 지문들 이렇게 꼼꼼히 제가 선별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점수를 올리는 파트니까. 자, 그런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암기 코드 들어가기 전에 국어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방문가게 관리자분 한 분이, 야, 미스터 우가, 야,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수강욱이나 하나씩 올려서라, 이런 말을 하라 그래. 그래서 뭔가 하고 갔더니 세상에 무풀이야, 무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수많은 강사들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강사를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강사랑 성격이 비슷해. 그러니까 같이, 그렇죠, 같이 이렇게 동업자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를 선택하신 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자, 우리 방문가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수강후기 정도 하나 좀 올려주십시오. 국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강의 하나에 한 번 정도 수강후기를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남겨놔서 뭐예요.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식이나 경기도 지식이나, 그 다음에 뭐 황급자 과정, 그 다음에 직장인반, 이런 분들은 뭐 홍보 부지런히 좀 해주시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부탁드리고 이제 암기 코드 들어간다.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요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부동산 시장과 주택 시장, 그 다음에 주거분류와 주택여과. 자, 이게 최근에는 요 정도가 시험에 좀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스스로 확인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확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논점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부동산 시장과 주택 시장.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고 주택 시장이 뭐냐인 건데,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거 가끔 나옵니다. 정의. 부동산 시장의 정의.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정의가 내려지죠. 지역적인 시장이니까. 그래서 대부분 상식적으로 유사한 부동산이 모여있는 지역, 즉 유사한 부동산이 모여있는 지역, 요걸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시험에 요거 하나만 기출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요런 표현이 있잖아요. 유사한 부동산이 모여있는 지리적인 구역. 요 지리적인 구역을 줄이면 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눈도장을 꼭 찍어줘야 돼요. 자, 양질, 위치 등의 측면, 즉 다양한 측면이에요. 양질, 위치 등의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이 모여있는 지리적인 구역입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요, 부동산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역할에 대한 거예요. 역할. 그런데 이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면 요 사례가 떠올라야 돼요. 콩나물 시장. 제가 요걸 들었을 거예요. 콩나물 시장이 왜 존재합니까? 그러면 콩나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콩나물 시장, 아이고 말이 꼬이네. 콩나물 시장은 콩나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콩나물이라는 자원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시장은요,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동차라는 자원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시장이 왜 존재하냐? 그러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원의 배분 기능이라고 하고, 우리 정책에서는 한 번 더 나와요. 정책에서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땡땡 땡땡 네 글자가 떠올라야죠. 시장 실패라고 하죠. 시장 실패.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요, 자원뿐만 아니라 공간을 분배한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원은 매매 시장에서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분배하고, 임대 시장은 임대 공간을 분배하겠죠. 그래서 자원과 공간을 배분합니다. 여러분 주의.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절합니다. 양과 질의 조절.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을 교환해주죠. 부동산의 교환.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을 창조하고요. 가격 창조.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 제공 기능. 정보 제공 기능.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 자,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죠.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 나오는 순간 바로 뭐가 보여야 돼요? 부동성 때문입니다. 지역적인 시장. 그리고 요놈 함정으로 잘 나옵니다. 공급의 장기성.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동산은 공급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걸 우리는 공급의 장기성이라고 부르는데, 자, 가끔씩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단기. 그러니까 이 단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부동산의 공급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단기에는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시장이, 즉 공급이 변화될 수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단기는 항상 공급이 변할 수 없는 짧은 시기라고 해석을 해요. 자, 정의를 내려볼게요. 공급은 오래 걸립니다. 공급의 장기성. 그럼 단기는 뭔가요? 공급이 변화될 수 없는 짧은 시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논점은 공급은 오래 걸려요.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단기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그게 두 가지가 단기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고요. 단기에 가격이 왜곡됩니다. 단기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고 단기에 가격 왜곡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례로 해석해 보면 지금 갑자기 부동산의 소비가 늘어요. 막 부동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을 달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공급은 바로 줄 수 없잖아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급이 변하지 못하는 단기에는 항상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되지 않아요. 이걸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폭등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걸 우리는 단기적인 가격 왜곡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세트 메뉴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B3종 세트. B3종 세트. 그럼 B3종 세트가 뭡니까? 부동산 거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성.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표준화. 부동산 시장은 조직되어 있지 않아요. 비조직화. 비공개성, 비표준화, 비조직화, B3종 세트.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법적 제한이 많죠.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거야. 그래서 과도한 법적 제한. 그 다음에 시장의 외부성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시장의 외부성. 외부 효과. 그리고 외부 효과가 떠오르는 순간 외부니까 부동성이 떠올라야죠. 외부 효과. 그 다음에 부동산은 고가의 자원이기 때문에 대출이 중요하죠. 대출.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불완전한 시장입니다. 자, 시장의 불완전성이라고도 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만 살짝 이해해 보자고요. 경제학자들은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완전 경쟁 시장. 이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뭔가 경제학자들이 필요해서 만든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 경제학자들이 현실에 존재하진 않지만 필요해서 뭔가 완전한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을 만들었는데, 어떤 조건을 가질 때 우리는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경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수의 참여자가 필요하죠. 다수가 경쟁을 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다수가 경쟁을 할 때 언제 완전한 경쟁이냐? 그러면 목적이 동일해야 돼요. 동일한 목적이어야 돼요. 동일. 즉, 만약에 다수가 경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을 다수가 저한테 강의를 배워요. 한 강의실에서. 근데 한 사람은 중개사를 목적으로 부동산학을 배우고, 한 사람은 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동산학을 배우면 그 두 사람은 목적이 다르니까 함께 있지만 경쟁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완전한 경쟁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다수가 경쟁을 하는 시장을 말해요. 그런데 부동산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첫 번째, 동일한 재화라고 취급되지 않죠. 전부 다 서로 다른 개별적인 재화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개별적인 재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소수의 투자자, 소수의 소비자와 공급자가 경쟁을 하죠. 이유는 고가성이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한 이유는 딱 두 가지를 정리해 줘야 돼요. 일단 부동산은요, 개별성을 갖는 개별적인 재화고, 이걸 소수의 소비자와 공급자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안정 경쟁이라고 그래요. 이 소수의 소비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싸기 때문이죠. 비싸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시커멓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부동산 시장은 진입과 퇴거가 쉽지 않겠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것도 정책과 시장에서 둘 다 나오죠. 정보의 비대칭성은 한쪽은 정보가 있고 한쪽은 정보가 없는 사례예요. 한쪽은 정보가 있고 한쪽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보의 측면에서 뭔가 끼우러져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어나면 항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정보가 없는 쪽을 속여요. 따라서 시장이 항상 불안전해지고, 그리고 시장이 실패되게 되는 거야. 시장 실패. 예.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용어 분석 밑에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이게 예전에는 잘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용어만 기억을 좀 하죠. 용어만. 자, 주택 소요. 자, 주택 소요가 시험에 가끔씩 언급되는 이유는 우리 경제학에서는 소요가 아니라 수요라고 배웠죠. 수요. 근데 여기는 소요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영어를 보면 housing needs라고 되어 있어요. housing needs. 아이고 발음 좋죠. 예전에 제가 housing needs 이렇게 했더니 외국에서 살던 분이 이 무식한 놈아 needs라고 읽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주 기억이 남습니다. 자, 이 needs라는 건 뭐냐? 자, 필요량을 말해요. 필요량. 자, 정부는요, 주택 정책을 수립할 때 뭔가 주택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량을 측정하는데, 이 주택 필요량을 하우징 니즈라고 하고 주택 소요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논점은 뭡니까? 수요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이게 논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량주택. 자, 이 불량주택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동네의 그 판잣집증을 말하는 거예요. 판잣집증을. 자, 그래서 이 불량주택은요, 질이 좋지 못한 주택을 말하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주택이 질이 좋지 못합니까? 그러면 가격 수준이 낮은 주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이 낮은 주택 또는 질이 좋지 못한 주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얘는 소득의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득의 문제. 즉, 우리가 질이 좋지 못한 가격 수준이 낮은 주택을,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선호는 하지 않죠. 그러나 낮은 소득을 갖고 있는 계층은 주택이 꼭 필요한 제하니까 낮은 소득을 갖고 있는 계층은, 그렇죠, 뭔가 주택을 살려면, 그렇죠, 이렇게 가격 수준이 낮은 주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질이 좋지 못한 주택이 계속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량주택이 존재합니까? 그러면 소득이 낮은 계층이 이 주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량주택을 없애기 위해서는 항상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조해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보조해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딱 요 정도예요. 그럼 기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 중에 3번 한번 볼까요?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징 3번. 자,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걸 우리는 공급의 장기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급의 장기성이 떠오르면 항상 공급은 오래 걸리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짧은 단기에는 부작용이 만들어지죠. 부작용. 그 두 가지가 단기의 수급 조절 곤란성, 단기의 가격 왜곡 현상이에요. 그럼 여기는 출제 포인트가 여기에 단기라고 돼 있는지 봐요. 수급 조절의 곤란과 가격의 왜곡 현상은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단기.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 눈에 띄지 않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항상 단기에 부작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도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나와야 돼요. 항상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나와야 돼요. 불안정 경쟁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 그리고 왜 불안전합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개별적인 재화를 대상으로 소수의 투자자들, 소수의 소비자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불안전 시장이니까 자연스럽게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은 적용되기 어렵겠죠. 이 정도. 그 다음에 밑에 주택시장 분석 용어.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자고요.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주택 소요는 주택 필요량, 즉 하우징 니즈. 자, 정부가 추계한 주택 필요량을 의미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시장이죠. 주택 필요량.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상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요거 2번 주의.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 주택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 실패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소득의 문제냐,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불량주택은 가격 수준이 낮은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왜 가격 수준이 낮은 불량주택이 존재합니까? 그러면 그걸 살 수밖에 없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얘는 시장 실패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소득의 문제, 그래서 이게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소득의 문제. 그리고 요 밑에는 그냥 통과하시죠. 그럼 이번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주거분리 주택여가. 주거분리 주택여가. 자, 주거분리와 주택여가에서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뭡니까? 원인. 그러면 이게 아이고 목이 갑자기 잠기네요. 자, 주거분리와 주택여가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이걸 설명했는데 이게 기억에 나는지 보세요. 주거분리라는 현상은 어떤 원인으로 만들어집니까? 원인. 그러면 외부효과. 외부효과. 주택여가는 하향과 상향여가로 나타나는데 하향여가의 원인. 그러면 저소득층이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원인. 상향여가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등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딱 이 세 개. 이 세 개가 기억이 나면, 그렇죠? 기억에 안 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들어가요. 자, 주거분리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주거지역이 소득계층별로 서로 분리됩니다. 자, 여기에 용도지역별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소득계층, 즉 저소득층의 주거지역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분리됩니까? 그러면 원인, 외부효과 때문에 그래요. 외부효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서로 혼합돼서 이렇게 거주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은 좋겠죠. 고소득층으로부터 좋은 외부 효과를 받으니까. 그러나 고소득층은 실현하는 거죠. 저소득층으로부터 안 좋은 부의 외부 효과를 받으니까. 그래서 피 터지게 싸움을 하다가 결국 어떤 결론을 도출했다. 그렇죠. 서로 섞여 있지는 말고 이렇게 경계를 사이에 두고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을 서로 분리시킵시다 라고 결론을 냈죠. 그래서 주거가 분리되는 이유는 외부 효과, 정확히 말하면 정의 외부 효과는 받으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결국 서로 혼합되어 있지 않고 경계를 사이에 두고 주거지역은 소득계층별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요런 지문도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 이런 게 우리는 아주 그냥 취약이에요. 이렇게 뭔지 몰라도 딸랑 뭔가 수식되는 거. 자, 포인트는 저소득층 주택이고 이 저소득층 주택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에요?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저소득층 주거지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이죠. 고소득층으로부터 좋은 외부 효과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가격이 할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 그러면 지금 주어가 고소득층 주택이죠. 그런데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으니까 요놈이죠. 요놈. 그런데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에 인접한 고소득층 요 주택 요 부분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비선호지역이죠. 이유는 저소득층으로부터 나쁜 외부 효과를 받으니까. 그래서 할인됩니다. 뭐 이런 것도 주의를 좀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주택 여과. 자, 주택 여과는 주택 순환 현상인데 시험에 나오는 게 일단 서로 다른 소득 계층 간의 주택이 순환되는 현상인데 이 주택의 순환은 크게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첫 번째 이게 상향 여가입니까? 하향 여가입니까? 요거 구별하라는 건데 요걸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우리가 자, 주택을 순환하는 현상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형과 동생의 사이에서 옷이나 교복이나 책상, 책가방 등을 순환하는 현상은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형의 것을 교복이라고 치면 형의 교복을 동생이 이렇게 물려받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이런 걸 우리가 하향 현상이라고 그러죠. 하향. 이게 하향 여가예요. 근데 예외적이지만 동생의 옷을 형이 이렇게 물려 입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윗사람이 형이 물려 입을 때도. 요게 상향 여가고 상향 여가고. 그래서 항상 소득 계층으로 보면 우리가 주택에서는 형을 고소득이라고 하고 동생을 저소득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소득층이 뭔가 고소득층이 주택을 물려받으면 하향, 고소득층이 예외적이지만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주택을 물려받으면 상향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자, 저소득층이 노후화된 고소득층의 주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지금 저소득층이 뭔가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저소득층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향 여가는요. 고소득층이 뭔가 주택을 사용해요. 그럼 고소득층이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즉 교복을 동생이 지금 현재 입고 있으면 동생이 물려 입었겠죠. 그리고 교복을 형이 현재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이지만 형이 물려 입었다는 거고. 자, 이게 상향과 하향을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또 두 번째 방법은요. 주택은 옷처럼 이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에요. 저소득층이 그렇죠.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뭐 하려고 들어가겠어요? 고소득층 주택을 물려받으려고 들어가겠죠. 이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하 하향여가군요. 이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택을 사용하려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 뭔가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을 물려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은 대단히 예외적이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재개발 등이 났을 때 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암기해 보자고요. 항상 뭐가 나타난다?
원인. 자, 하향여가는 저소득층이 노후화된 고소득층 주택을 사용하는 거, 물려받는 것인데 왜 물려받습니까? 그러면 주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의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꼭 설명하게 되면 누군가 어디에다가 그렇죠. 질문을 주십니까? 여기다 질문을 준단 말이에요. 질문을. 자, 항상 원인의 시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거나 정부의 보조가 나타나면 저소득층은 보다 나은 주택을 찾으러 가죠. 이게 바로 저소득층은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늘었는데 왜 저소득층의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외워요. 이 저가. 아니 소득이 늘었는데 왜 저가 주택에 대한 소비가 늘어요? 고가 주택에 대한 소비가 늘어야죠. 그럼 뭐라고 제가 항상 대답했어요. 제가 강사료가 살짝 2% 올랐다고 해서 제가 타워팰리스를 사러 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전제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주택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가격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질은 보다 좋은 주택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렇죠.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오래된 주택이다. 이게 여기 포인트죠. 그래서 한 줄에요. 하향여가는 언제 나타납니까? 그러면 정부의 소득 보조나 아니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그 다음에 정부의 보조가 있게 되면 저소득층의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는 방법이 이게 하향여가죠. 그 상향여가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의 수선 재개발이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럼 문제 풀기 전에 정리 한 번만. 자, 여기가 기억이 지금 왠지 기억이 안 날 듯해요. 자, 첫 번째. 주거분리는 주택시장이 소득계층별로 분화되는 현상이고 주거분리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집니까? 이 원인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원인. 주거분리의 원인은 외부효과. 그 다음에 밑에 자, 주택의 여과현상. 주택의 여과현상은 주택이 서로 다른 소득계층 간의 주택이 순환됩니다. 그래서 주택 여과를 주택 순환이라고도 하고 주택 여과라도 하고 주택 필터링 현상이라고도 하죠. 다 똑같아요. 주택 여과현상, 주택 필터링 현상, 주택 순환 현상. 자, 그런데 여기 있자고요. 여기 4번. 죽었다 그래도 4번을 암기해야 돼. 4번. 이게 바로 하향여가가 나타나는 원인. 자, 시작.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나타나면 저소득층은 보다 나은 질의 주택을 필요로 해요. 그 표현이 바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런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이 하향여가라는 건 아주 심플해요.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고 정부의 어떤 보조가 이루어지면 저소득층은 보다 나은 질의 주택을 필요로 해요. 이게 바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소득층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신축해서 마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고소득층이 사용했던 주택을 물려받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향여가의 핵심이죠. 하향여가의 핵심. 다시 하향여가는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거나 정부의 보조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보다 나은 주택을 필요로 할 때, 보다 나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보다 나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까요? 그러면 신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노후화된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받는 걸 선택합니다. 이게 하향여가예요. 앞부분은 조금 기억이 없으면 아리까리하지만 이 문장에서 제가 아주 명쾌하게 암기 코드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향 여가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나 정부의 보조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나타납니다. 늘어났을 때 나타납니다. 저가라고 한 이유는 저소득층은 가격 수준이 낮은 주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의문을 가지면 안 되고 항상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나타납니다.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향 여가는 언제 나타나나요?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수선 재개발, 즉 재건축, 재개발이 나타났을 때 나타납니다. 수선 재개발. 근데 어려운 표현이 6번이죠. 6번.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요,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있고 보수 비용이 있어요. 자, 주택의 보수를 하느냐 마느냐는 항상 비용과 편익으로 분석을 하는데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이 보수 비용보다 이렇게 크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수를 할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보수의 타당성이 있는 거죠. 이 보수가 바로 수선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가 일어나겠군, 이렇게 결론을 내줘야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상향 여가가 나타납니다. 상향 여가가 나타납니다. 자, 다시. 자, 항상 주거분리와 주택 여가 현상은 원인을 꼭 암기해야 된다. 자, 주거분리는 주택시장이 소득계층별로 분화되는 현상이고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외부효과. 외부효과. 밑에 구체화된 게 요놈이죠. 정의 외부효과는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여가 현상은 크게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로 나눠지는데 하향 여가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받는 거죠. 그럼 왜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받니? 그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거나 정부의 보조가 일어났으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나타납니다. 상향 여가는 언제 나타납니까? 수선 재개발이 될 때 나타납니다. 수선 재개발이 될 때 나타납니다. 요 세 가지 원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암기해야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또 뵙겠습니다.